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좀 차트를 겹친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것도 좀 재밌어요. 이 보라색 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일인 1월 10일입니다. 일부러 지금 표기는 안 했는데 이 빨간색 선이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네, 그 코인 관련해서 3인 수다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동환 대표님, 하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단연코 이더리움이거든요. 요새 이더리움이 아,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네. 김동환 엄청나죠.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더리움 승인이 언제쯤 날 것이고, 이더리움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될지 좀 김동환님의 자연스러운 그냥 본인의 의견을 좀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더리움 승인 관련은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네, 승인은 될 건데, 네, 좀 기간이 걸릴 거라고 전 예상을 했거든요. 네, 빨라야 내년 뭐 이렇게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달리 이렇게 스테이킹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킹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에서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하나가 그냥 하나인데 스테이킹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더 늘어나니까 기존의 뭐 ETF 시스템은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식시장 네, 자체는 네, 좀 새로운 개념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ETF에 담으려면 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ETF를 계속 거절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최근에 네.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그 이제 ETF에 승인하는 방향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ETF로 승인되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안 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 수정한 것 같아요. 다른 네, 그렇게, 부분에서. 네. 네. 그래서 다 수정을 해서 그러면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왜냐면 그러면 뭐 비트코인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어떤 네. 리스크들이 많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를 봐야 알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뭐 이번에 혹시 안 되더라도 좀 굉장히 좀 빨리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척 사항들이 뭔가 이렇게 협상이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승인될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네. 그 두 가지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19B4랑 S1 음, 서류랑 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네네. 하는데 지금 뭐 시장에 뉴스들 나온 거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5시 정도면 19B4는 승인이 될 것 같고 음, S1은 이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서로 이렇게 또 의견이 오간 다음에 승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아마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내일 새벽 5시에 네. 19B4가 승인이 되면, 네.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죠. 그게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제일 궁금할 것 궁금하죠. 같거든요. 저는 무조건 올라가죠. 19비 4가 네. 되면, 예,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9비 네. 4가 되는 게 일단 그러면, S1은 이제 진행에 따라서 되긴 할 거거든요. 네. 저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에 굉장히 반응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 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정확히 몰라도. 저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고 좀 빠졌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뭐 네네. 그런 것처럼. 뭐, 그럴 수도 네네.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뉴스나 이슈 말고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이제 이게 이런 거를 보는 걸 좋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네. 이게 1월 10일 날 승인이 났어요. 네. 이때 당시에. 네. 근데 이때 승인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을 했고 이때 네. 하락폭이 적지 않아요. 21%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올랐죠. 네. 올랐는데 차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여기 매물대를 치고 갔어요. 여기 음, 매물대를 아래 꼬리가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여기 매물대를 꽤 많이 형성을 했는데도 이 하락하면서 이거를 꽤 부수고 내려갔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이 모습이 이더리움의 위치랑 비슷해요. 형태가. 제가 음. 비교해서 좀 보고 싶은데, 네. 보면은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빵 올라가지고, 여기서 빵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쌓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나면은 이걸 조금 더 작은 스케일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매물대를 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철저히 차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한번 쭉 올랐다가, 네, 살짝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제 네. 비트코인도 비슷한 패턴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네, 네. 올랐다가 네. 음, 금세 하락을 하고, 네. 1차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네. 이 가격으로 하면은 한 3,650달러 부근입니다. 이미 네. 한번 닫고 가긴 했는데, 네. 그리고 아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요거까지 부수고 내려갔어요. 네. 부수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한 3,450달러 부근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이후의 상황을 봐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쭉.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분봉쯤으로 한번 보죠. 3,400달러에 매물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예, 여기 조금 있네요. 네. 있어요. 여기도 네. 있고, 예, 더 작은 스케일로 보면 여기도 하나 있긴 있거든요. 3,500달러 부근입니다. 깨면 그거는 그냥 깨질 것 같은데. 한 그래서 한 요 3,400각 라인? 정도 보는 게 맞네. 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승인이 안 났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또 되돌릴 수도 한 있을 2,800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네. 승인 안 나면. 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차트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게 매물대를 전혀 쌓지 않고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는. 네.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은, 급락으로 돌아올 수 음, 있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 이더리움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좀 이게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음, 왜냐하면 이게 증권성 이슈, 그러니까 스테이킹으로 인해서 증권성 이슈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스테이킹 기능에 따른 그 이자 지급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배제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걸 그렇죠. 배제를 시키는 것도 그냥 그 신청사에서 배제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SEC 측에서 이거를 수정해라고 음, 먼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 말은 그러니까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감을 하면서. 야, 해줄 테니까 수정해와.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해주세요랑 완전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교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또 가장 큰 걸림돌을 지웠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 가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지 않을까. 음. 개인적인 희망 회로로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온 이상 단기에 2,800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고 보이고, 앞으로는 좀 이더리움에 뭐 진짜 진정한 가치 뭐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맞아요. 이렇게 음, 데니월드님께서 그쪽 이더리움 D앱도 개발하시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시잖아요. 뭐 저희야 뭐 아, 사고 팔 줄만 알지 사실 이더리움이 어디 쓰이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 뭐 네, 돈을 벌어주니까 살 뿐인데 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알트코인인데 사실 이더리움이 시총이 뭐 한 600조가 넘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맞아요. 네. 대단하길래 이렇게 시총이 높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설명,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보내고 받고는 할 수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얘는 활용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는 그 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 그러니까 뭐 기축통화, 뭐 이런 개념이라면 네. 이더리움 화폐라기보다는 그런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이게 플랫폼이죠, 플랫폼. 음, 플랫폼이라는 개념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앱들. 네. 네. 그것들을 막 올릴 수 있는데 그 앱들이 다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예금 상품도 있고, 뭐 대출 상품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탈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 보통 핸드폰으로 쓸 때는 그냥 무료로 다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무료로 썼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좀 전문용어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막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
아, 네. 그게, 예, 아시죠?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을 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의 비탈 부테린이 낸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그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적으로 공격을 못하게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사용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앱을 쓸 때는 그냥 클릭하면 다 무료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 기반에서의 앱들은 쓸 때마다 그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을 많이 하려는 사람은 이더리움을 엄청 써야 되니까 공격이 실패하겠죠. 내가 공격 대비 이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사이트는 네이버 접속하는데 뭐 무료잖아요. 그럼 접속해서 네. 클릭하면 클릭 막 엄청 빨리 하면 그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 네, 그걸 네. 이제 봇이 만들어져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다 차단이 되죠, 보통. 근데 네.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것을 이제 클릭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로그인 할 때마다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음,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많으면 그 많은 서비스들이 사용될 때마다 이더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더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는 좀 반대죠.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가 자꾸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달러로 비교하면 미국 달러를 전 세계에서 다 쓰니까 가치가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많이 네. 쓰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더를 많이 써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자면 이더리움은 달러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보유하고 어떤 전송하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용처가 없어요, 사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안 쓰고 네. 있잖아요. 뭐 지금 지불 자체를 수단? 지불 수단을 쓸 수 있는데 뭐 큰 건으로 쓸 수 있죠. 뭐 집을 산다거나. 네. 그죠? 아니면 뭐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을 산다거나 뭐 크게는 쓸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일상에서 작게 쓰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굳이 필요도 없고. 네. 뭐 지금은 그렇게 됐죠. 뭐 최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더리움은 얘는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간단히 이제 뭐 내가 예금을 하고 싶으면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있으면 그 예치된 걸로 인해서 대출 가능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일종의 이제 금융 서비스죠. 음, 은행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실제 사용할 때는 그 이더라는 어떤 기축통화가 계속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어떤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달러처럼. 그러한 개념에서는 달러하고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용처가 실제 많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 이더리움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실제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네.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좀 딥하게 투자하는 뭐 디파이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다 경험해서 이제 이걸 알죠.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소위 이제 얼리 어댑터들에 의해서 이제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이제 발전되면서 언젠가는 대중에게까지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음, 시기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네. 지금은 초기 시장이니까 그 초기 시장에서의 적합한 시장 정도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나온 지 그래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네네. 초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초기죠. 예. 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그 이더리움의 그 플랫폼에 좀 한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사용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탄생했을 때랑 지금이랑 사실 수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네.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 용도밖에 없으니까. 네. 크게 이걸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그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수료가 점점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 발전이 이제 뭐 레이어 2라고 불리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플랫폼 자체가 여전히 발전 중이다라는 음, 거고 실제 로드맵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드맵도 음, 남아 있고 그래서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진행형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완성품이고 이더리움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진행의 종료 어떤 완성된 시점은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게 좀 대중성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냥 핸드폰 네. 주면 알아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더리움으로 뭘 하려면 자꾸 뭐 배우고 뭘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거의 이제 제거되는, 누구나 이제 클릭 몇 번 하면 이제 이더리움에서의 뭐 예금 상품도 쓸 수 있고, 뭐 대출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때가 오면 이제 그때가 이제 좀 완성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킬러 뎁이라는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성을 가진 어떤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 플랫폼? 그런 네. 플랫폼 서비스가 나와야 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돼. 지금 현재 그 플랫폼 자체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음, 그래서 킬러 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하려는 게 레이어 2들인데, 거기서, 가스비도 저렴해지고, 예를 들어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하죠. UI라고. 그런 것들이 꽤 개선이, 되고, 그 밑에 이제 결국엔 이제 플랫폼,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 만들 때 상하수도 깔고, 뭐 이렇게 전기도 깔고 다 한 뒤에 이게 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은 어느 단계냐면 여전히 그 상하수도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 깔고 어떤 뭐 배수가 좋은지 아니면 어떤 수도가 좋은지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도로를 까야 돼 이런 걸 좀 막 설계하면서 약간 수정해 가는 단계 그런 단계로 아, 보이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초반이네요. 아주 멀은 거죠. 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덴쿤 업데이트 되면서 수수료 부분에서는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수수료 면에서는. 그것도 이제 약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레이어 2에서 그것을 활용이 많이 되도록 이제 어떤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음, 레이어 2도 올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어 2들의 음, 지표를 보면, 레이어 2들 스테이트를 보면 아직 스테이지 0 단계예요. 이게 스테이지 1, 2 어,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 나와 있는 레이어 2들도 완성품이 아니고 초기 모델로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사실 레이어 2에 우리가 뭐 예치도 하고 하면 뭐 많은 뭐 인센티브를 주긴 하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는 원인 자체도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모집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도 있어요. 음. 그래서 레이어 2가 실제 심각한 경우는 그냥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2 전체가 아니고 어떤 레이어 2들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탄탄하지 않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내 이더를 넣었는데, 뭐, 최악의 경우는 그 이더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초기라는 거죠. 초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제 보상도 많이 있는 거긴 하고요. 예, 네, 그런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이렇게 활용 편의성이 있는 플랫폼이다. 근데 요즘에 또 레이어 1에서 제일 좀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솔라나잖아요. 아, 네네. 솔라나하고 이더리움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맞아. 네. 둘의 뭐 장단점이나 솔라나에 비해서 또 이더리움이 이게 좋다. 그 솔라나는 이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그 두 개는 좀 차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한 것들이 나온 레이원들이 뭐 솔라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솔라나나 그런 데서 시행하는 모든 어떤 개념들 있죠. 뭐, 디파이라든지, 뭐, 덱스라든지, NFT라든지, 그런 모든 개념들을 만들어낸 게 다 이더리움이거든요. 음, 결국에 이제 솔라나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더리움을 넘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최초의 아이디어는 다 이더리움이고 그걸 가지고 음, 뭐 우린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더 뭐 시장의 반응을 빨리 이끌게 뭐 킬러 앱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을 순간적으로 많이 올리긴 하는데 근원적으로 모든 어떤 태초가 이더리움으로 기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또 어디서 기반하냐면 비트코인에서 이제 기반하는 거고 결국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시총을 넘질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이더리움을 좀 넘기는 힘들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솔라나가 뭐 빠르고 좀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규모가 이더리움처럼 크지 않으니까 빠르게 좀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솔라나는 또 네트워크가 자꾸 뻗는 문제가 네.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 강점이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뭔가 프로덕트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죠.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가 뻗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끔찍한 일이잖아요. 네, 끔찍한 일이죠. 이더리움은 치명적인 이슈죠. 네, 이더리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은 없고, 그래서 뭐 해킹 당한 적도 없고, 그런데, 솔라는 굉장히 많이 멈추거든요. 그만큼 어떤, 뭐, 우리가 뭐 TPS라고 하죠. 그 순간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해결을 컨셉을 높게 잡았고 그만큼 기술력이 아마 못 쫓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알지 못했던 이제 결함들이 생기면서 그런 현상인데 고쳐나가긴 할 겁니다. 고쳐나가긴 할 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만약에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교하면 쉽게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솔라나는 좀 급진적이면서 투자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또 갑자기 언제 좀 큰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점이 이제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안정적이다. 네, 솔라나는 변동폭이 커서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저 솔라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좀 차트를 겹친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것도 좀 재밌어요. 이 보라색 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일인 1월 10일입니다. 이때가 1월 10일, 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때 이후부터 이제 일부러 지금 표기는 안 했는데 이 빨간색 선이 뭘까요? 비트코인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약간 부동산도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아파트 군끼리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 거의 원조는 코인이거든요. 음. 예, 보면은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빡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여기까지는 아주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에 한 2월 27일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까지는 따라가는데 네, 솔라나랑 이더리움이 따라가는데 여기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이 혼자 독주를 해요. 이게 음, 약간 강남 아파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 하위 티어들은 여기서 떨어집니다, 오히려. 예, 음. 떨어지죠. 예,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상관관계예요. 보면은 파란색이 솔라나입니다, 선이. 음, 근데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르고 조정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에 솔라나는 약간 하락하고 조금 그나마 방어를 하는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좀 더 하락폭이 크죠. 네. 음, 예, 여기서도 더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때 당시에는 한 20%에서 30% 전망치를 음, 받았어요. 예, 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덴쿤 업데이트가 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저렴해지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물량이 평소보다 많아진 거예요, 시장에. 소각량이 적어진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하락세가 좀 그게 매도세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방어를 솔라나보다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죠. 부동산에서 이런 격차는 항상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25%에서 75% 전망한다 이렇게 이런 트윗 한 방에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네. 보면은 이더리움이 따라왔죠, 솔라나랑.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재밌는 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비트코인과 큰 음,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그 시장 분위기나 이슈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향이 있다. 음.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몇 개 ETF 승인이 나가지고 계속 우상향을 하면은 솔라나도 저평가되는 인식이 생길 거예요, 분명. 네. 그렇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그 폭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FTX 망했을 때 솔라나 7불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네. 충격이었어요, 저도. 저는 솔직히 루나처럼 망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그런데 그게 35불인가? 막 이렇게 솔라나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걸 와, 보고, 아, 솔라나가 죽지는 않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증권성 이슈가 작년에 좀 불거졌었잖아요. 23년도에. 맞아요. SEC에서 얘네 다 증권이 약간 로빈후드에서 막 상장 폐지하고 기억나시죠? 막 아발란체랑 막 이런 거 하면서 음,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네. 저는 좀 한 400개 정도 샀거든요. 솔라나를. 음. 한번 볼까요, 근데, 차트를? 네. 네네. 띄워보겠습니다. 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때 지금 보면은 진짜 단기 초저점이었잖아요. 그때 저때 잘 샀었는데 솔라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먼저 가고 알트가 원래 되게 뒤늦게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2025년이나 돼야 솔라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네. 2023년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정말 얼마 안 가서 이제 20불인가 팔았거든요. 17불에서 20불에 팔았거든요. 400개를. 네. 그게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는 어, 다음에 만약에 또 크립토 윈터는 늘 오게 마련이잖아요. 또 이렇게 그쵸. 큰 하락이 나오면은 음, 다음번에는 아마 솔라나도 한 10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20불 미치든 10불 미치든 또 한 번 음. 큰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크게 오르겠죠. 이더리움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이더리움도 2018년인가? 네. 네, 10만 원을 깬 전적이 있었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더리움도. 네, 일부러 좀 와닿게 업비트 차트를 좀 네, 네. 보겠습니다. 이게 박상기에나. 지금은 500만 원,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520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네. 과거에 10만 원을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10만 원을 좀 표기를 할게요. 11만 3,700원인데, 그냥 10만 원. 여기 이때 2018년 12월에 10만 원을 깼었거든요. 여기. 네, 진짜 어, 9만 원대까지 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50분의 1 가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한 1,000만 원치 샀으면은 뭐 한 5억 돼 있는 5억.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다음 그러니까 좀 크립토 윈터가 오면 물론 비트코인 사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지만 알트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더 진짜 무시무시하게 빠지잖아요. 비트 빠질 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현물 ETF가 비트코인 승인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조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겼죠. 크립토 네. 윈터가 와도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60% 정도만 빠지지 않을까. 많이 빠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더는 만약에 뭐 ETF 승인되고 거래가 되면 걔도 하방 경직성이 생기겠지만 솔라나는 낙하산이 없잖아요. 그냥 수직 낙하 빡 꽂을 것 같거든요. 또 예, 리스크가 예. 또 있죠. 막 물량이 특정 재단에서 많이 갖고 있다든가 하는 리스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번에 FTX 망할 때 블록딜로 엄청 팔았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락업 해제가 아마 다음 장 정도 될 거예요. 또 맞아요. 걔네들 또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 또 막 계속 꼬꾸라질 수도 있고. 지금 그거를 좀 미리 거래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품이 아니라 그 선물 상품으로 거래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팔 수 있는 음. 권리 자체를. 그러니까 언락 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쵸. 유동화하는 거네요. 쉽게 네, 말해. 맞아요. 하여튼 나중에 크립토 윈터가 오면은 저는 좀 솔라나를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래 내 인생에 1,000만 원 없는 셈 치자 하고 한 1,000만 원어치 분할 매수를 해서 한 2029년까지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솔라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위험성도 크고 수익성도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요런 게 큰 부자를 졸업을 시켜주는 게 요런 코인이지 않을까. 아, 일정 부분 안정성도 있으면서 변동성도 크고 이런 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위기에서 항상, 이런 기회는 항상 돌려보면은 있었잖아요. 네. 네, 여기 이더리움처럼.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네, 이런 것들을 네,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네,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